어머니가 죽였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다시 살려내, 당장.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순간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울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공감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71살 김정희입니다. 아들을 혼자 키워 장가까지 보내며 이제는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다혜는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구의 위로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무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러 오면서도 슬쩍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굳은 표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혜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숨은 가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채가 잡히며 뒤로 젖혀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우리 사이로 달려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두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아이 눈빛엔 이상할 정도의 분노가 있었고 마치 저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며느리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공격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혜를 떼어놓고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한 얼굴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모욕과 혼란 속에서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공포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쉽게 떠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원했을 때 의사도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까요? 그 의문은 점점 커졌고 마음속 불안은 쉬지 않고 꿈틀거렸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밝혀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혜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떠난 슬픔보다 그 이상한 표정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이 짓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수가 병원에서 했던 마지막 말과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며칠이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갑자기 떠난 걸까요? 그 설명을 아무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유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목밴드, 수행 라벨, 의무기록 사본. 그 기록들을 보는 순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무기록지의 몇몇 칸은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위에 또 다른 숫자가 얹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입원한 첫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은 2시간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조심스레 간호기록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비어 있는 시간대가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듯한 펜 자국이 빗돌게 번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순간 며칠 전 본 뉴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업 부정 사건을 단독으로 밝혀낸 대한민국 1위 로펌 이야기였습니다. 그 로펌이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팀은 지워진 기록도 복구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그 1위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도훈. 그 아이가 늘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민수가 힘들 때마다 도훈에게 먼저 전화하곤 했죠. 저도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하면 그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지를 다시 펼쳐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워진 칸, 덧칠된 숫자, 끊어진 시간대.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훈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말이 없더니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지워진 글씨, 엉킨 시간대, 수상한 공백.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 문제라고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요. 도훈은 전화를 끊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인사보다 먼저 테이블 위의 기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의무기록, 간호일지, 수행 라벨까지 모두 펼쳐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덧칠된 숫자, 사라진 시간, 순서가 어긋난 기록.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일반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훈은 기록지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밝힐 길이
드디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떠난 거대한 재산들, 부동산, 지분, 해외 자산, 그리고 제가 평생 한 번도 꺼내 쓴 적 없는 숫자들. 그 모든 걸 제가 왜 지키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필요한 건 내가 감당하마.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도훈은 정확히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바로 저희 로펌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우리는 서울 중심에 있는 유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훈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 본사입니다. 대한민국 1위 로펌. 그 명성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의지하는 곳, 그리고 진실을 기계처럼 밝혀내는 곳.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도훈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저를 보고도 작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용층에 도착하자 도훈이 안내한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장, 의료 데이터 분석가, 보험사 범죄 추적 자문, 그리고 법무팀 실장까지. 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이 사건을 함께 맡아주실 겁니다. 포렌식 팀장이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의무 기록에 지워진 흔적이 있습니다. 서버 로그와 대조하면 복원이 가능할 겁니다. 의료 분석가는 이어 말했습니다. 수액 투여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고의적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 자문은 말했습니다. 사망 전 특정 시점에 보험 관련 문의가 있었다면 그것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아들의 죽음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수렁에서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과 팀 구성, 전문 조사기관 투입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 억울함을 밝히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단다. 도훈은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게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도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바로 조사팀 전체가 움직입니다. 지워진 기록, 알 수 없는 공백, 시간대 조작, 한 조각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첫 조사에서 드러나게 될 증거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을요. 도훈에게서 연락이 온 다음 날 저는 다시 로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전문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의무 기록과 서버 로그를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포렌식 팀장은 의료 기록을 스캔한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덧칠된 부분 아래 글씨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압력 차이와 잉크층을 분석하면 실제 기록이 드러납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화면을 분석했고 잠시 후 희미한 글씨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소 포화도 급격한 저하, 심박수 변동,
알람 발생, 그리고 간병인 없음. 저는 숨이 막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저 시간 다혜가 병실에 있었어야 하는데 의료 분석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만 보면 그 시간에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럼 알람이 울렸을 텐데 왜 간호사분들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포렌식 팀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병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앙 모니터와 침상 모니터는 같은 데이터를 쓰지만 센서가 느슨해지면 중앙에는 정상으로 표시되고 침상에서는 경고가 울립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느슨하게 해야 중앙 모니터에는 안 뜨나요? 포렌식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느슨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도적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간 아들의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중앙 모니터에는 정상으로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간호사가 올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의료 분석가가 추가 설명을 건넸습니다. 또한 그 시각 간호사 2명은 다른 병실 낙상 환자 응급 처치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민수는 혼자였던 건가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CCTV 복원을 보겠습니다. 어제 파일이 끊긴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화면이 암전 상태에서 깜빡이더니 병원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바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혜. 흐릿한 화면 속 그 아이는 병실 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고 병실 안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이 아들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은 거니? 도우는 표정이 굳어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포렌식 팀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직전 장면입니다. 다혜 씨가 병실에서 나오기 직전 아드님의 침상 모니터에 손을 대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다혜가 아들 침대 옆에서 무언가를 조정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손이 센서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잠시 뒤 경고등이 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상 모니터 음량이 매뉴얼 모드로 수동 조정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꺼놓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화면입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 다혜는 병실 문 밖에서 휴대폰만 보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들이 위험해지는 조건을 직접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도훈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렇게도 크게 쿵 내려앉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CCTV 복원과 기록 복원은 아들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에 찾아낸 기록은 더 치명적이고 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로펌에 도착한 날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배석해 있었고 모두가 제 쪽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도우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온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는 손짓으로 화면을 가리켰고 포렌식 팀장이 병원 내부 기록 서버 접속 로그를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접속 기록 중 단 한 줄이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병원 내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외부 아이디가 민수의 의무 기록을 열람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민수가 갑자기 상태가 떨어졌던 바로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포렌식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 형식은 보험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접속 방식과 동일합니다. 보험사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습니다. 도우는 이어서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보험사 고객센터 기록입니다. 그 안에는 다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통화 시간은 민수가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문의 내용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시 지급액 문의.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런 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포렌식 팀장은 침상난간 센서 로그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 센서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꺼집니다. 민수가 급격히 나빠지기 직전 10분 동안 센서 기록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CCTV에 그 시각이 남아 있나요?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포렌식 팀장은 복원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다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실 문을 닫은 뒤 민수의 침상 옆으로 다가갔고 센서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확대되었고 다혜의 손가락이 정확히 센서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센서 불빛이 꺼지자 다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상에서 몸을 떼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복도에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의 침상 안쪽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수의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중앙 모니터는 센서 조작 때문에 정상으로 표시되는 상태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지 않은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니터를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지만 손이 떨려 결국 떼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시간에.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도우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의도는 충분히 보입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보험 문의, 외부 접속, 센서 조작, 알람 무력화, 병실 앞대기, 그리고 방치. 모든 조각은 이제 한 사람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가 할 일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내 억울함을 반드시 밝힐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할 때라는 것을, 다혜를 법의 심판대로 끌어내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로펌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자료들이 차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우는 제게 다가와 어머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을 숨기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팀장은 서류철을 펼치며 이제부터는 법적 절차로 돌입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자료는 다혜의 보험사 앱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민수가 위독해지던 시각과 거의 겹치는 시간에 다혜는 보험금을 조회했습니다. 지문 인증이 필요한 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접속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우는 천천히 제 쪽으로 자료를 돌려주며 시간대가 너무 정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병원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었고 다혜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민수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혜는 복도에서 보험 페이지를 반복해서 조회했습니다. 병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한 번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팀장은 카드키 출입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나빠지기 직전 카드키가 2번 찍혀 있었지만 CCTV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그 끊김이 자연스러운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만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팀은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약품 반출 기록이었고 그 안에는 다혜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약품은 간호사만 다룰 수 있는 등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약이었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을 가져간 시각 역시 민수의 상태가 흔들리던 때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도대체 저 애가 무슨 생각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변호사 팀장은 4가지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정리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험조회, 복도 대기, 카드키 기록, 약품 반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 잘라 말하고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우는 제 손등을 가볍게 감싸며 어머니,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전부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가 너를 위해 끝까지 갈게라는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로펌은 다혜를 향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고 그녀를 향한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혜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끝까지 밝힐게.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로펌에서 증거 정리를 마친 지 일주일쯤 지나던 날, 도훈이 저에게 오늘은 꼭 오셔야 한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변호사팀과 전문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제가 앉기도 전에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밀어두었죠. 어머니, 다혜가 움직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빠르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다혜가 새로 제출한 진술서가 적혀 있었고
저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센서 조작을 본 적도 없다. 약품을 다룬 적도 없다. 보험조회는 그냥 궁금해서 눌러본 거다. 전부 그런 주장뿐이었어요. 하지만 문장 전체에서 묻어나는 불안함은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 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설명했습니다. 부인만 반복하는 건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포렌식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죠. USB에는 병원 주차장 CCTV 추가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 다혜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손에는 병원 약품 포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약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변호사 팀장은 영상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약품을 왜 차에 갖고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도우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다혜 측 변호인이 갑자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말까지 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민수의 죽음을 돈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도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펌은 즉시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검찰에 추가 증거 제출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정식 기소가 확정되었어요. 다혜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 기록, 보험 조회, CCTV, 약품 반출 기록까지 모든 퍼즐이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재판 날짜가 잡힌 날, 도훈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끝까지 갈게.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을 담담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다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예전과 달리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판사는 사건 번호를 읽고 양측의 준비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1위 로펌은 침착하게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했죠. 도우는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병원 카드키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보여주며 민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직전 카드키가 2번 찍힌 점을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병실 근처에 있었습니까? 다혜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 변호사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CCTV가 왜 끊겼을까요? 모니터에는 몇 초간 사라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만 지운 흔적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다혜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병원 약품 반출 기록이었습니다.
출입자 이름에는 다혜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약품을 왜 가져갔습니까?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약은 보호자가 만질 수 없는 등급입니다. 간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다혜가 차 안에서 약품을 꺼내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죠. 표정은 불안했고 손은 계속 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혜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쪽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 통화 기록을 분석했는데 보험사와의 상담 이후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중요한 순간에 부적절한 행동과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증거가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혜는 결국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너의 억울함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도우는 제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판사는 하루 더 심리를 이어가겠다며 법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가는 중에도 다혜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적 진실은 이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날 이후 다혜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판결을 받는 날 법정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범인이 드디어 처벌받는 날이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떨고 있었어요.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들어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판사는 문장을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우발적이거나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이어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보험 조회 시점, 병원 네트워크 접속 기록, 병실 출입 카드키 사용 내역, CCTV 일부 구간의 공백, 약품 반출 기록 등이 모두 일관되게 연결돼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판사는 한 문장씩 끊어 더 큰 힘을 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했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결정문을 단호하게 낭독했습니다. 이에 본법원은 피고인 다혜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은폐 시도를 고려하여 형 집행 후 7년간 의료보험 간병 등 관련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을 즉시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혜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켰어. 드디어 끝났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기 전에 도훈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이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 생각하면서 단단하게 살 거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줘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다혜가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그날 법정에서 연행된 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다혜는 면회를 거부했어요.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가족에게조차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찾았지만 증거가 쌓이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들도 더 이상 감싸지 않았습니다. 면회 신청 기록에도 한동안 무가 이어졌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길어질수록 다혜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주어진 일만 반복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혼자 앉아 양팔을 감싸 안은 채 움찔거리며 우는 모습을 교도소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병실 문만 열었어도, 보험만 조회하지 않았어도, 약품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후회는 너무 늦었고 그녀가 잃은 것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끊임없이 다뤘어요. 여성 커뮤니티, 시니어 모임, 각종 프로그램에서 그 어머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잊혀질 즈음 다혜는 모범수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교도소 상담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깨달았다 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고 그녀 자신의 삶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그녀가 젊었던 모든 날을 차갑게 앗아가는 길이었고 죄를 직면하며 살아야 하는 끝없는 터널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잊을 수 있어도 그녀 자신은 평생 이 사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속삭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날 법정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가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